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이죠.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가지고 저는 지금 제 아이가 이제 들려요? 네. 제 아이가 지금 26살 청년인데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근데 이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거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정해준 주제예요. 원래는 이제 작년하고 달리 작년까지는 이제 그 영역만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이렇게 정해지면 그 영역 안에서 이제 그 주제를 이제 강사들이 자기 전문적인 분야를 이제 그렇게 정하게 돼 있었는데, 원래부터 이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제도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에서 초기에 받으신 책자 같은 거 보시면 원래 교육청의 지정주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지정주제는 무조건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거요. 그 이제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아래에 다시 서브 메뉴가 3개 있어요. 하나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두 번째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세 번째는 자녀 교육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사전적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죠. 스스로 공부한다 이런 말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시간 관리에 자기주도하고 또 내용 익히기에 자기주도, 이걸 좀 구분해서, 초딩들은 시간 관리에 자기주도는 불가능하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아이들이 다 그렇고요. 10만 명에 1명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끔 나타나죠. 아니면 엄마의 폭력에 길들여졌거나, 그러지 않고서 공부한다고 스스로 뛰가는 애는 이거 좀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뛰가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아직 목표나 동기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생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반에서 1등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기기 전에는 스스로 뛰어가는 법이 없죠. 다만 우리가 시간을 잘 이렇게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녁을 물린 다음에 한 7시쯤에는 우리는 숙제를 하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7시가 되면 알려줘야 되죠. 숙제할 시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서 숙제를 하는 건 지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조금 전까지도 노트북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 노트북도 완전 옛날 버전이라가지고 USB 꼽는 것도 제가 찾는데 한 5분 걸렸고, 아무리 옆에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라는 범위도 너무 광범위해서 어머니들께 예를 들면 국어 공부를 스스로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수학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이 신수초등학교 원래 처음 오고 대충 이제 지도 검색을 통해서 어디 위치하고 있다는 건 좀 알고 이랬는데, 어머니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수학 공부를 아이가 이제 그 공부의 맛을 느끼면서 하는, 그래서 좀
아이가 자라서 목표가 생기거나 동기가 부여됐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엄마들이 제일 뚜껑이 자주 열리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서글퍼 보여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4살 때부터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키워서 지금 대학교 4학년 됐죠. 지금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교직에 오래 있었던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관련 상담이나 뭐 이런 걸 전공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이를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불안함에 쫓기면서 또 뭐 학습지를 선택할 때 이거 할까, 눈높이 할까, 싱크빅 할까, 개사코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죠? 영학원을 보낼 때 뭐 GMB를 보낼지, 뭐 MUM을 보낼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도 겪었고요. 뚜껑이 너무 자주 날아가가지고. 제가 성질 급하게 생겼죠. 특히 수학 공부 시키다가 저는 틀리잖아요. 옆에 애가 있으면 바로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정신 안 차리나 하고 막.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죄책감 안 느끼셔도 돼요.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대부분 이렇거든요. 한 방에 알아듣도록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답답하고. 내가 설명을 좀 어벙벙하게 하더라도 애가 귀신같이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우리 소원인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아이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막 잘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 답답하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속이 상해서 이상하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신과적 질환을 하나 앓고 있죠.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병이 뭔가 하면 충동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뚜껑 열리면 막 온갖 막 못할 말 할 말 다 하죠. 특히 이제 소공시키다가 문제집 두들 말아가지고 머리 때리다가 안 되면 몇 장 찢어야 되죠. 급도 줘야 되니까. 몇 장 찢어서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쓰레기통에 쳐봤고요. 근데 이제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오죠. 맨정신 돌아오면 그때서 이제 수습하느라고 아까 쳐박았던 문제집 꺼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구겨진 것 좀 펴고 이 물질적인 것만 수습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기분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자기 방에 자러 들어가면 쫓아가야 되죠. 쫓아가서 또 안고 울면서 아까는 엄마가 미쳤나봐.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들이 자기 집에 왔다 갔네. 왔다 간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엎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죠. 내만 그런 줄 알고 막 정신과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모든 여편네가 다 그렇다. 근데 이제 이 집집마다 이렇게 칸막이로 다 단절돼 있으니까 내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자책하고 막 이러죠. 정신과는 좀 심하더라도 상담센터라도 가볼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항상 고민하시고 자책하고 이러죠. 근데 저도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멘토가 있는데 제 스승으로부터 늘 들은 말이 내가 언제 누가 너보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더냐.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쫓기고, 그죠?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속상하게 하지만, 거기서 긍정적인 걸 추수하면 돼요.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요, 애 잡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뭐 용기를 주거나, 자존감을 높이는 말 거의 안 하죠. 엄마들 하루 종일 하시는 말씀 녹음해보면, mp3로 녹음 한번 해봐요. 했나? 안 했어? 왜 그랬어? 빨리 안 해? 뭐 이런 말을 하루 종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격려하고 이런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뚜껑이 날아간 날, 그날은요, 밤 되면 제정신 돌아오면 이상하게 할 수 없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내 진심을 말하게 돼요.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딸 사랑해, 이 말 하게 되죠. 뚜껑 안 날아간 날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런 말 하기 어렵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을 드러내서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상하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아이한테 막 제 성질대로 한 날, 그날 밤에는 항상 내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잘못했다 하고, 좀 더 노력할게, 좀 기다려줘 하고,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진실이죠. 아이들은 자기만큼 잘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불안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늘 엄습해와요. 불안은 왜 오는가 하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밤에 어둡잖아요. 그러면 밤에 야간에 고속도로 운전해봐요. 낮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낮에는 시야가 확 트여 있어서 속도는 좀 빠르지만 다 보여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데 밤 되면 시야가 제한적이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앞차의 후미등만 보고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밤에 다니면 뭐 귀신 나타날까 겁나고 막 이렇죠. 특히 요즘같이 뭐 곡성 이런 거 한번 본 날은, 곡성 봤어요? 곡성 본 날은 밤에 괜히 막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이런 게 우리 불안감을 좀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런 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라서 할 수 없이 이제 수학 공부를 아이들이 좀 맛을 느끼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하는 말을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 양반도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얻은 그 산 경험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4살 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실은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26이니까 22년이 흘렀죠. 지금도 제가 아이 키우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 카톡으로 이제 일본에 있는 무슨 글로벌 기업에 그 면접에 통과돼가지고 지금 서류 전형이 통과돼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자기 소개서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예상 질문을 좀 뽑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는 자기 미래와 관련해서 저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돈 돌락할 때는 지금 엄마한테 카톡하고, 항상 위로가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하거나 격려가 필요하면 저하고 카톡하고 이래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렇게 갈등도 있고 이랬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도 제 안에 있는 기준, 내가 아이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아이하고 부딪혀요. 부딪히면 뚜껑 열리죠. 애가 약하고 저는 세니까. 근데 이것도요, 애가 힘이 세지면 이제 더 이상 못해. 중학교 3학년쯤 지나가면요. 애가 뭐 맞고 있겠어요? 제가 한 대 때리려고 하니까 제 팔목을 확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빠가 때리는데 아빠 막아 하면서 다른 손을 휘두르니까 또 다른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안 놓나 하면서 제가 막 손을 뿌리치니까 양팔을 딱 제압한 상태로 저를 벽으로 딱 붙이더라고. 마치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그렇게 애들이 힘이 생기고 크면 더 이상 이제 우리 행패 못 부려요. 근데 그걸로 끝이면 괜찮은데 어릴 때 해놓은 것까지 다 돌려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 애들은요, 어릴 때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못 받은 아이들, 이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이러면 사춘기는 쉽게 지나가고 이렇지. 저는 이제 그 달서구에 사는데 4살 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엄마들은 보니까
그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고 나서 노란 차가 떠나가면 처음에는 이제 막 해방이다 하면서 막 올라가서 늦잠도 자고 밀린 태양의 후예도 보고 이러던데 며칠 지나니까 엄마들끼리 안 가고 이제 사귀더라고. 수다 떨고. 좀 있다 보니까 며칠 있으니까요.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언니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막 적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엔 그 언니 집에 놀러 가대? 언니 집에 한번 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실 언니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언니의 아들 큰애 방에 막 스캔하러 들어가죠. 그래 우리 집에 없는 뭐 전 집에 없나 뭐 이 집은 문제집 뭐 하지 하면서 막 쫙 스캔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아이를 키우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상 우리 와이프한테 큰 소리는 쳤지만 아무도 저도 이제 우리 애 하나뿐인데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제가 다 했어요. 노란 차 기다렸다가 전봇대 뒤에 숨어 있고 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전봇대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안 가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넉살이라도 좋아서 고학년 엄마 보고 누님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했다가 성희롱으로 뺨때기 맞기 십상이고.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없어가지고 서점에 나가지고 육아서적을 읽었어요. 그때 제일 큰 서점이 교보 내려오기 전이라 가지고 제일 서적이었는데 제일 서적 육아코너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선배 학부모들의 성공 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웠는데 공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냥 내팽겨 쳐놨죠.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집에 갔어요. 제 동생은 또 다른 친척집, 우리 형은 또 다른 집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제 첫 직업은 인쇄소 사환. 서문시장 뒤에 있는 인쇄골목에. 그러니까 뭐 양육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떠올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책을 읽었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아이가 커서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하여튼 그 말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책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마침 우리 동네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생겼어요. 요즘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요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생각하죠. 전집 할인 매장은 어린이 서점도 아니에요. 그거는 잘 만들어진 단행본 그림책과 동화책들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파는 서점이 대구에 그때 4군데인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지금은 거의 다 망했죠. 마침 송현동에 그 어린이 서점 호세오치라는 어린이 서점이 있어서 우리 애 4살 때 문을 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그 서점의 첫 단골이죠, 단골.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서 그림책을 한 7권에서 10권씩 샀어요. 그 당시에는 공공도서관도 잘 없었고, 공공도서관이 있어도 좋은 어린이책이 없고, 학교 도서관은요, 집에서 버릴 책 한 권씩 가져오라 한다니까. 그럼 모아가지고 학교 도서관 이랬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7권에서 10권 정도의 그림책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읽어주고요. 또 다 읽으면 다음 주에 또 나가서 그렇게 사고. 요즘 엄마들은 간이 크더라. 한꺼번에 뭐 100권씩 200권씩 막 교원 언니한테 꼬시켜가지고 막 동네 가면 언니들 있죠. 여기도 있는지 몰라. 교원 언니들이 막 교원 뭐 설명회한테 가작하고 막 따라가면 있잖아요. 0세부터 2세까지는 뭐 자연관찰 읽어야 되고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나고 뭐 4세에서 5세까지는 인문 이야기 읽어야 되고 뭐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나고 5세에서 6세까지는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막 겁을 주잖아요. 그럼 엄마도 겁도 없이 막 카드 끓는다. 그걸 한꺼번에 수백 권씩 뭐 심한 엄마들은 뭐 1000권씩 막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뭐 그러니까 다 집에 인테리어 해놓죠. 인테리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 것이 이 엄마들이 옷은 100벌씩 한꺼번에 안 사더라고. 왜? 애가 자라니까. 맞죠?
키와 뭐 이런 게 자라니까 그 자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옷을 그때그때 사잖아요. 근데 의외 책은 그래 안 하는 거 몰라?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똑같거든요. 신체 능력과 같이 신체 능력이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의 정신 영역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요. 그때그때 적절하고 맞는 책을 제공해야 되죠. 한꺼번에 인테리어 해놓고 초딩 돌아보면요 안 읽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테리어 한번 쳐다보다 애 얼굴 한번 쳐다보다가 전집 한번 쳐다보다 애 얼굴 한번 쳐다보다가 나중에 되면 뿔따고 난다니까. 언젠간 읽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벌써 초등 5, 6학년 돼요. 이건 뭐 애물단지라 버릴 수도 없고 이사할 때는 짐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또 책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 아이 성장에 맞는 좋은 어린이 책을 이제 사서 이렇게. 저는 마침 제가 처음 시작을 잘했죠. 첫 단추를 잘 꿰어가지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항상 나가서 정말 제가 바쁜 때는 2주에 한 번씩 어린이 서점을 항상 가서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4살 때부터 10년을 넘게 했죠.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정말 잘했다 싶어요. 제가 아빠로서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제가 겪었던 그런 아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겪었던 아쉬움들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이렇게 좋은 어린이 책을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 영향으로 우리 아이는 사교육을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요. 실제로 고등학교까지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심지어는 피아노나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도 잘 자랐죠. 공부 억수로 잘했어요. 아까 잠수는 커가는 아이들, 제가 우리 아이 초3 때 또 잠수는 커가는 아이들 생겨가지고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소문은 났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잠수는 커가는 아이들 원조 멤버예요. 우리 아이 클 때는 제가 그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회원 중에 하나고요. 제가 잠수는 어린이 책 리뷰를 한 권씩 하면 컨텐츠 필자죠. 컨텐츠 필자로 활동도 하고요. 좋은 어린이 책 한 권씩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써서 올리면 저한테 원고료 10만원씩 주고 옛날에. 벌써 얼마 전이에요. 15년 전쯤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제가 잠수에서 가장 유명한 회원을 연말 되면요. 가요 톱10, 연예 대상 하듯이 투표, 인기 투표. 거기서 지방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당연히 아빠로서는 유일하고. 탑10에 들어가 서울의 강남에 초청받아 올라가가 잠수님으로부터 밥을 얻어먹는데 잠수님하고 스텝 다 여자고요. 탑10 안에 든 9명 다 여잔데 저만 아빠. 그래가 제가 서울의 코엑스에서 3년 연속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랬어요. 엄마는 모르죠. 알고 나면 제가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아이는 잠수내에서 굉장히 소문난 엄친아였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거의 다 전과목 100점. 국어만 좀 틀렸죠. 우리 애는 시가 좀 약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시 안 좋아하게 생겼죠. 제가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메말랐나봐, 우리 애도. 꼭, 수능 국어는 비문학 영역과 문학 영역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문학 영역에서 시만 나오면 쥐약인 거라. 그러니까 시에서 꼭 한두 문제 틀리더라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거의 퍼펙트 했어요. 그래서 전국 상위 0.05%, 문과 40만 명의 수험생 중에 약 250등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어쩌다가 그래.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요.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다니던 어린이 서점이 이제,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서점 주인이 저보고, 서점원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 평범한 아빠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동안 받은 도움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대. 그래가지고요, 매주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12년 동안 했어요. 무료 공개 강의를. 작년 가을에 이제 이 서점이 문을 닫았어요, 드디어.
경영난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또 선생님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 엄마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도 어머니들 만나서 이제 제 경험을 나누는 걸 너무 즐거워했는데 서점이 문을 닫는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강의를 우리 연구소로 가지고 와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만 되면요 이제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그 어머니들 만나고 있어요.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잠수내 영어공부법 들어봤어요? 잠수내 애들 소문난 영어공부법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는 그대로 했어요. 학원 한도 안 하고 해외 한도 안 가고 그 수능 만점 맞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요 USB에서 이 엄마들한테 엄마표 영어공부법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공부법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한 학기는 이제 엄마표 영어공부법을 가지고 보통 1학기 같은 경우 18주, 19주, 금요일이 그만큼 있어요. 방학 때까지, 방학 전까지. 수학공부법을 가지고 또 한 학기 이렇게. 또 한 학기는 책 읽기. 이번 학기는 지금 우리 연구소는 책 읽기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제가 주옥 같은 세계적인 어린이 책을 선정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책을 소개하고 또 이 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강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저보고 연수를 받고 학부모 역량강의 연수에 좀 다니래요. 4년 전인가? 그래서 제가 팔자에 없이 지금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서초등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긴 말씀으로 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네 선배, 언니, 아이고 오빠, 아이고 삼촌. 자, 오늘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직 어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잘 모르고 엄마들이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엄마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결국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면, 수능을 치러야 되죠.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칩니다. 여기 42세 미만 분들은 다 수능 세대죠. 42세 이하. 쳐봤어? 알겠죠? 쳐봤어요? 다 시험지 엎어놓고 대부분 주무셨죠? 수능은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학교 내신 시험은요, 한 200~300명 한 학교에 200~300명을 한 줄로 세우는 시험이라서, 그죠? 문제 수만 조금 늘리면 돼요. 45분 동안 한 25문제 풀 걸 30문제 내쁘면 애들이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연습하나요? 하지 않으나요? 공부하나요? 하지 않으나요? 변별이 돼요. 그런데 수능은 그렇지 않죠. 60만 명이 시험을 쳐요. 그죠? 편의상 나누자면 이제 이과 20만, 문과 40만 시험을 치는데 이 40만 명이 30문제로 서열을 매겨야 되죠. 왜? 좋은 대학들이 우수학생 뽑아가야 되니까. 40만 명을 수능에서 30문제 나와요. 8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40만을 한 줄로 세우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30문제를 그냥 대충 내면 안 되죠. 생각하는 힘을 고도로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들을 교수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치는 아이가 되려, 수능을 잘 치고 시험지를 엎어놓고 자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열심히 다 키워요. 다 중학생 되면 학원 가고 다 해요. 과외하고 뭐. 그런데 막상 수능을 치러 가보면 원래 3월 달에 고3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를 치죠. 보통 입시에서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이때까지 공부한 것이 아이들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 표를 보시면 자, 이게 원래 이 뭐야, 표가 왜 내려갔노? 아니, 이거 뭐, 하여튼 프로젝트가 이상해요. 그리고 밑에 안 보이죠? 좀 잘렸어요. 자, 원래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나 영어는요, 평균이 한 60점 가까이 돼요. 전체 고3 아이들의 평균이. 그런데 수학만큼은 그렇지 않죠. 특히 문과 아이들은 형편없어요. 요즘 요즘 수능이 좀 쉬워져가지고 물수능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34점이죠.
무수능이 아닐 때는 보통요, 수학은요, 문과 아이들의 수학 평균은 28점에서 32점. 한번 생각해봐요. 30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단답형이 5문제가 있고, 나머지 25문제는 오지선다형이에요. 찍어도요, 5문제 맞을 수 있죠. 확률이 5분의 1. 맞죠? 5문제. 5문제짜리의 평균이 3점이라고 가정하면, 사무시고 15점은 맞죠. 근데 평균이 3점이 좀 넘거든요. 5문제 같으면. 그러니까 찍어서 한 20점은 맞출 수 있는데, 시험을 쳤는데 찍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평균이 28점에서 32점. 이렇게 쉬울 때는 34점. 이 정도예요. 왜 이래요? 고3쯤 되면요,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요즘 입시를 수포자 입시라고 불러요. 이상하죠? 자, 초등 저학년 때 그렇게 우리가 뚜껑 날려가면서 잡아가면서 뭐 열심히 뭐 시켰죠. 오만상 문제 풀리고 막 열심히 했고요. 또 학원 보내고 안 되면 공부방 보내다가 뭐 과외 붙이다가 뭐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다 키워요. 왜냐하면 수학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거든.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지금 해방 이후 약 6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죠? 표면적으로 입시 제도 늘 바뀌고 뭐 뉴스에서 떠들고 하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뭘 바뀌지 않았냐? 공부 잘하는 놈 좋은 대학 간다. 이거 절대 바뀐 적이 없어. 맞죠? 그리고 어떤 나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냐? 국영수 잘하는 아이. 맞죠? 국영수 잘하는 아이 중에서도 특히 수학 잘하는 아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입시에서 비중이 훨씬 커요. 명목상으로는 수학, 영어, 국어가 다 100점씩이에요. 그리고 사탐, 과탐은 200점. 합해서 5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입시를 치르면요, 대학들이 이 수능 점수를 다 가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탐, 과탐은요, 나누기 2를 해요. 곱하기 2분의 1. 200점 만점이 사탐이 갑자기 100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점이 400점 만점이 돼. 수능 점수를 그대로 대학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학마다 자기들 입시 제도를 가지고 가공을 해요. 어떤 학교는 수학의 가중치를 줘요. 곱하기 1.25.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대학이죠. 입시제도 그러니까 바뀐 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사교육시키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막상 커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포자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왜 수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죠. 어릴 때부터 막 시달려 와가지고, 심한 경우에는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엄마한테 묻더래.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그러니까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얘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죠. 언제 수학을 포기했느냐고 물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포기했다 하는데, 엄마들은 꼭 이 표를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포기한 저 세 놈에 관심이 많이 갔더라. 아이고, 마이크가 막 제 옆에서 막 울려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어. 하여튼, 근데요, 사춘기 됐다고 수학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쌓인 데미지가 사춘기가 딱 만나서 포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이요, 서양하고, 선진국하고 좀 다른 게, 선진국은요, 1학년 때 배운 것을 2학년 때 한 30%는 반복해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 70%, 이래가지고 겹치는 거 30% 겹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면, 중요한 건 복습하면서 다음 학년을 배워요. 이걸 보고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이렇게 불러요. 나선형 알죠? 그, 나사못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겹쳐요. 그죠?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욕심이 많아서 교육과정에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운 것을 2학년 때 전혀 반복하지 않고요. 2학년 때 배운 걸 3학년 때 전혀 반복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단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새로운 내용을 늘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뭐 1부터 9까지의 수, 이게 약하다면 이걸 회복할 기회가 잘 없는 거죠. 구멍이 난 채로 올라가요. 그러면 숫자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은요, 한 그게 2, 3년 지나면 표시가 나거든. 그런데 2, 3년 전에 이미 구멍이 났어. 그죠?
이걸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단순히 사춘기가 와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릴 때부터 데미지가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대부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열심히 시키고 우리가 막 좌절해 가면서 그렇게 뚜껑 날려가면서 하는데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부분 수학을 싫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는요, 물론 저도 이제 잠수원에서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수학 교육하는 전문가들 책도 많이 읽고 또 잠수원에서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제 길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천재 소리 들었어요. 문과인데도. 모의고사 치면 무조건 100점. 수능 모의고사에 100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니는 데 있잖아요. 1학년 610명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내신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대충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중요한 걸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학교 시험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이제 실력을 키우는 이런 작업을 쭉 했기 때문에 내신이 형편없었어요. 그 영남고등학교 갔는데 입학도 하기 전에 2월 달에 학부모 면담을 한다고 저를 불러요.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제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말을 하더라고. 아드님은 중학교 때 내신이 한 6점 몇 % 되네요. 하면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대외비 학생생활 기록부 있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안 줘요. 학교로 바로 보내.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 이제 말하면서 6점 몇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뭐 잠수원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인데 내신에 6점 몇 %. 물론 그것도 뭐 어떤 애들에 비하면 잘하는 거죠. 100명 중에 6등 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반에서 한 3, 4등 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아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던 터라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저 했잖아요. 선생님 1년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애가 그 학교 내신 성적은 관리를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가서 입학하고 난 후에 한 1년쯤 지나면 아마 결과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담임한테. 근데 있잖아요. 1년도 지나기 전에 3월 첫 모의고사를 쳤어요. 첫 모의고사를 쳤는데 610명 가운데 수능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은 애가 2명밖에 없어요. 영남고등학교에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애였어요. 그리고 610명 중에 3등을 했더라고. 근데 진짜 1년이 지나가지고요. 61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전까지 1등 하던 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우리 집으로. 식사 한번 하자고.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전화를 받고 우리 집은 교육 담당이 아빠락 하면서 바꿔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시냐 하면서 바로 전화 끊었거든. 물론 그 아이도 잘 자랐어요. 그 아이는 이과로 가서 지금 울산대에 데려갔어요. 유명한 애인데 울산대에 하면 우리나라에 5대 메이저 의대예요. 어머니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5대 메이저 의대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가톨릭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고려대는 안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하 병원의 병상 규모가 큰 순으로 입시 결과가 달라져요. 울산대는 현대그룹이잖아요. 현대아산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메이저 5대 의대라고 불러요. 하여튼 엉뚱한 데로 샜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이를 키워야 나중에 이 수학 공부로부터 이 공부의 맛을 좀 느끼고요. 그러면 자기 주도적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이제 엄마들 이런 생각 다 하죠. 시중에서 이런 말 돌아요. 수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대학 갈 때만 필요하다. 대학 가고 나면 영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익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익하면 애들이 나 대학 안 갈래 해보면 수학 못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길러지는 사고력, 생각하는 힘은요, 우리 전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요, 이사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집주인의 태도,
이사갈 동네의 부동산 가격, 대구 지역의 뭐 경기, 뭐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요. 요즘 집값 빠진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집 내놔도 안 나간대. 우리 동네 가면, 우리 연구소 있는 동네 가면, AK, 뭐고, 현대 아이파크 2차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또 뭐 카더라, 뭐 또 한 큰 아파트. 그러니까 막, 신규 아파트 이제 입주가 시작되니까, 나머지 아파트의 전세가 안 나가는 거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를 할지, 뭐, 아니면 집을 살지, 뭐, 그죠? 또는 전세를 갈지 이런 거 결정해야 되죠. 이게 다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감정적으로 했다가 낭패 보죠. 집값 바닥 치는데 사야 되는데 집값 바닥 칠 때 팔아. 그러면 두고두고 욕먹어요, 남편한테. 이런 거죠. 이런 게 전부 주어진 조건, 변수들을 그죠? 고려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논리적 사고력이 아주 중요해지는데 이건 수학 공부를 통해서 가장 쉽게 길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공부를 통해서 길러지는 이 논리적 사고 능력, 추론 능력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감정적으로 뭘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 대학 가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전혀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수학 공부라는 것이 그죠? 오늘 뭐 연산 세 페이지 해가지고 안 틀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수학 공부는 그게 아니고 그건 노가다죠, 노가다. 수학 공부 오늘 우리 아이하고 뭘 했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학 공부가 되는 거죠. 장난감을 걸 가지고 놀았더라도 생각하는 힘을 길렀다면,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이랬다면 그건 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목표가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 기르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3 가서 수능을 치게 되면 문제가 좀 어렵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수학 공부가 나중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길러지는 생각하는 힘이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애가요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옛날 세대다 보니까 저는 제가 못다한 그 판검사의 꿈을 우리 아이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검정고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경대법대를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운동권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맨날 수배와 이런 걸 반복하면서 젊을 때는 맨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늘 내가 세뇌시켰죠. 너는 법률가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 어릴 때는 목표가 서울법대였는데 뭐 하여튼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시는지 전국에 있는 주요 명문대학이 법대가 다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판검사가 되려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경영학과 갔잖아요. 그런데 경영학과 가서도 제가 계속 로스쿨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애는 관심이 없어요. 글로벌 기업 취직하겠다고 영국의 무슨 컨설팅 회사 가겠다 하고 뭐 일본의 뭐 이번에 우리 아이가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 기업 일본 전일본 공수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항공이죠. 일본에서 6년 동안 일본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 6년 연속 1위 그리고 지금 서류정 통과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작년에 아빠한테 좀 미안한지 지나가는 길에 여름에 저 몰래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 아빠 시험이 와 이래 심록하면서. 대부분 시험 쉽다 하는 놈 채점해 보면 70점이거든. 초인데 그렇죠? 근데 어렵다라 하고 이거 맞는지 틀린지 자신이 없다 하고 이거 하는 애들 보면 95점 아니면 100점이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임마 하면서. 근데 우리 애가 초딩이 아니고요 25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결과가 발표됐어요. 인증샷을 보내왔어.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2과목 쳐요. 언어 이해, 논리 추론 요 2과목. 언어 이해 35문제, 논리 추론 35문제. 이걸로 7,500명의 문과 최상위권 로스쿨 준비생들을 변별하는 거죠. 자, 언어 이해는요 수능의 비문학과 똑같아요. 그리고 논리 추론은요 수학의 숫자 없는 수학.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숫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논리적 추론을 하는 부분. 이 두 개를 쳤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거기서 상위 논리 추론 부분은요 상위 0.몇%를 받고
언어 이해 부분은 상위 5%가 받았어요. 합해서 7,500명 중에 120등을 했어요. 120등 엄청난 거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각각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80명씩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 학점 아무리 개판이라도 최소한 이 5개 로스쿨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마 안 가겠대. 아깝죠.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요, 이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한 110점 받으면 돼, 110점. 우리 아이는요, 137점 받았어요. 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안 간대. 근데 기특하게도 우리 아이가 카톡을 보내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하고 어릴 때 맨날 서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은 것 하고 아빠 시키는 대로 수학 공부를 한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요 이 논리적 사고력이 자란다니까. 그것이 계속 영향을 미쳐요. 이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 공부를 따로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청년이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영역에서 언어와 논리 추론 영역에서 왜 판결을 하려면 논리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고도의 논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건 그래서 따로 교과서가 없어요. 지금도 수험생들한테도 기출 문제집은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대비할 방법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그냥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되는 거죠. 물론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역에서 언어 영역과 논리 추론 영역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그죠?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수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똑똑한 애들 뽑는 거라. 만약에 입시만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대학이 바보 아닌 다음에야 왜 수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수한 애들을 그렇게 수학으로 뽑겠어요. 맞죠? 그렇지 않은 거죠. 대학 들어가서도 뭘 수업을 받고 학문을 하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이 논리적 사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지 수학을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뭐 지금 다 초등학교 들어왔으니까 뭐 이 생각은 그렇지만 저 별난 동네부터 가면요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두 자릿수 계산 다 끝내놓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저학년 때 계속 엄마한테 계속 아니 집에서 소금 한다는 게 이거 하고 이 짓 하고 있어. 이 짓 미안해요. 다 하고 있는 걸 내가 했어. 다 익하고 있어.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건요 수학이 아니고 노가다. 애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 불안해가지고 엄마들 한 개라도 틀리면 기말고사 언제 쳐요? 고치죠.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하든지 안 틀리게 하려고 막 똑같은 거 반복 패턴 반복해서 풀리고 있죠. 간단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하는 짓이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인가?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가다를 하고 있는가? 노가다 하고 있으면 이건 다시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떤 학습지 회사에서는 초시계까지 내준다고. 근데 차마요 가렸어요. 어떤 학습지 다 알죠. 이래가지고 100m 달리기 하지 막 초시계 재가면서 한 바닥 풀인데 몇 초 막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애들 수학이 질리게 해요. 처음에는 재밌어 해. 애들 순진해가지고 초시계 되고 단축되고 이러면 좋아하죠. 근데 육상도요 100m 달리기를 하면 세계적인 선수도 9초 100을 못 깨죠 지금. 아이들 수학 한 바닥 푸는 것도요 일정한 한계가 딱 와요. 초시계를 시간 줄이다가. 그럼 그때부터 실증 나는 거야.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요즘 뭐 주산한다고 지랄하고. 주산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또 인도에서 한다는 19구단 한다고 뭐 19구단이 우리나라 들어서 똑같아. 아이고 내 속천불이 나가지고 수학이 뭔지를 몰라. 연산이 수학인 줄 알아요. 그 고리타분한 옛날 요즘 여상에서도 수학 안 그 주산 안 하는데 왜 계산기 다 있으니까. 요즘 여상에서 주산한다는 소문 들어봤어요? 옛날에 여상에서 다 주산해가지고 뭐 1급 2급 몇 단 계산하고 막 귀신같이 계산하고 이랬죠. 요즘 있잖아요. 버튼 두드리는 속도가 귀신 같다니까. 계산기에 버튼 두드리는 속도가 격리하는 나머지 뭐 팍팍 하면서 계산 두드리죠.
그냥 시대가 달라졌는데 주산 다시 하고 있고요. 뭐 복고풍인지 뭔지.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당연히 연산이 대부분이죠. 1학년 때는 90%고. 근데 잘 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연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 가면 연산 없어요. 두 자릿수 곱셈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수능 한번 기억해봐요. 정답이 다 뭐예요? 1, 0, 마이너스 1, 2분의 1. 이게 다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꼭 옆집애보다 빨리 연산 안 해도 돼. 수능 칠 때 잘하면 되는데 뭐. 길게 봐야지, 길게. 연산하는 대신에 연산이 수학인 줄 알게 하니까 애들이 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실증이 나. 그게 아니라 어릴 때는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것처럼 항상 운의 중심의 활동 많이 해요. 운의 중심의 활동.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장난감을 추천할게요. 저학년 때 또는 고학년이라도 집에 이런 장난감들이 많아야 돼요. 애들 즐겁게 수학과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는, 꼭 장난감 아니라도 종이접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유아기 때 종이접기 애들 좋아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 종이접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종이접기 책도 한 5권 사고 막 이랬어요. 그 종이접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좀 크면서는 이렇게 이 클리코라는 장난감이죠. 네이버 검색 나중에 해봐요. 유명한 장난감이에요. 장순에서 15년 전에 우리가 발견한, 해마다 서울에 가면요 10월달인가 되면 코엑스에서 유아교육 박람회를 해요. 전국 유아교육 박람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입업자들이 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입한 걸 다 부스로 만들어서 출품하죠. 15년 전에 어떤 잠순의 엄마가 코엑스에 가서 이걸 발견하고 사진 찍어서 잠순에 올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죠. 동 났어요. 다 뛰어가 사고. 저는 대구 살아가 코엑스까지 뛰어가면 늦잖아요. 그걸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5학년인데 그때 당시 소문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입업자가 대구 사람이라는 거라. 그 대구 침산동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놓고요. 이거 오프한다 하죠. 수입에다 파는 거예요. 그 이 사무실에 내 쳐들어갔다니까. 비 오는 날 애 싣고 가가지고 그죠? 샘플 있잖아. 사무실에 있는 샘플 하나 뺏어왔잖아. 돈 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클리코. 제가 살 때는 이거 850피스짜리 클리코 850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한 10만원? 요즘은요, 이거 850 하면요, 고학년들은 너무 피스가 적어요.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많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요즘은 그래서 2000조각, 2120조각, 2120, 이런 게 유행하죠.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 주변의 후배들, 교회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잠순의 회원들, 또 제 강의를 들은 12년 동안 들은 사람들에게 이 장난감을 다 추천했어요. 근데 이걸 추천하고 욕먹은 적이 없어.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게 아주 중요해요. 평면도형도 평면도형의 전개도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학년이 높아지면 저절로 입체로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네이버 검색해봐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할리갈리는 좀 알죠? 예. 합해서 5가 되는, 이걸 1학년 교과 과정에 보면, 수 모으기, 수 가릉인가? 이렇게 하죠. 5가 어떻게 되는가? 1과 4, 2와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구체형으로 가지고 해봐야 되죠, 사실은. 저학년 때는 연필과 종이로 1 더하기 4 백남 해봐도 소용없어요. 애들은 그 수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건 약속이죠, 약속. 5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구체물 5개를 이 아라비아 숫자 5라고 표기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라요, 어릴 때는. 그래서 구체물을 가지고 계속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할리갈리 같은 걸 해보면, 가족끼리 카드를 뒤집어서 똑같은 과일 그림이 5개가 나오면 먼저 종을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먼저 종 칠라 카드 5개 아닌데 종 치면 낭패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연필과 종이로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안 해도 저절로 그걸 마스터하는 거죠. 애들 정말 재밌어요. 저도 이걸 좋아해서 항상 엄마들이 자기 집에 저를 이제 초대하면 가서 그 집 초대인 꼬마들하고 이 놀이 많이 해요. 그 3, 4학년 애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 이제 1학년 애들요, 이런 거 많이 하면 저절로 끝나죠. 가끔씩 던킨 도너츠에서 행사를 해요. 도너츠 사가면 할리갈리 주는 행사. 잘 보라니까. 베스킨 라빈스에서 가끔 하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성질 급하면 그냥 사면 돼. 이거 10,000원도 아니에요, 10,000원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연필과 종이를 하는 수학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그죠? 수학을 질리게 만들면 대부분 실패해요. 저학년 때 너무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질리죠. 이건 지오보드라고 불러요. 이 초등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 나오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치를 주고 뭐 넓이를 계산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건 4학년 이상 가야 나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지오가 지오메트리, 기하라는 뜻이에요. 보드, 판이라는 뜻. 플라스틱 판에 돌기가 튀어나와 있고 이 돌기에 고무줄을 걸어서 다양한 평면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자꾸 해보면요. 저절로 평면 도형의 그 넓이 감각, 이런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건 수치는 없지만, 칸 수치 하려면 대부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나중에 그 평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그냥 공식 같은 거 이해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것도 엄마들 많이 해봤죠. 중국에서는 칠교놀이라고 불렀고요. 서양에서는 탱그램이라고 불렀어요. 정육면체를 7조각으로 나눠놓고 이 7조각의 정육면체를 여러가지 다양하게 제시된 워크시트를 따라서 그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워크시트 많이 나오죠. 또 직접 사도 워크시트 좀 소책자도 있고요. 자,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게 된 거예요. 생각도 하고요. 도형을 뒤집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릴 때는 우뇌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 우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이제 좌뇌 중심의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런 놀이를 많이 하면서 수학적 흥미를 유발해야 돼요. 자, 이건 아까 칠교놀이가 평면 도형 장난감을 아주 대표적이라면 이건 이제 입체 도형 장난감의 대표적 소마 큐브라고 불러요. 큐브라는 말은 정육면체라는 뜻이죠. 소마 큐브인데, 자, 이걸 이 정육면체를 7조각 내놨어요. 아까 칠교놀이처럼 7조각 내놓은 걸요 가지고 이런 다양한 워크시트에 따른 이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실제 방학 때 되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이거 많이 했어요. 누가 먼저 만드는가? 이 소마 큐브 3개 사가지고 각자 하나씩 들고 이걸 프린트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는 애가 먼저 만들자. 애 고유의 표시라는 애는 동그라미 하면 엄마는 세모하고 저는 꽃배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서로 누가 빨리 이런 걸 많이 만드는가 하고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면 이런 걸 만드는 걸 사진 찍고요. 워크시트 프린트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재본해가지고요. 겨울방학 과제물로 내기도 하고 이래요. 잠수원에서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겨울방학 과제물 최우수상은 그냥 맡아놓고 받아와요. 아까 그 크리코 같은 거 가지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여유 있을 때 많이 하는 게 좋죠. 저는 우리 장모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선물했잖아요. 우리 집 놀러 오셨을 때 소마큐브를 하나 드리면서 요 네모 상자에 있는 소마큐브를 쏟아서 드렸어요. 담아서 시골 가지고 와서 놓으시라고. 이 치매 방지용으로 좋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정육면체 다시 만드는 것만으로도 한참 걸려요. 우리 장모님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 20분을 낑낑거리지만은 진짜 만들어봤어요. 이거 어른들한테 선물하기도 괜찮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거 봤어요? 다 봤어요. 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시는 분? 없지? 내 상품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름 맞추면 상품권 하나 주려고 했는데. 이거 하노이 탑이라고 불러요. 베트남에 가면 그 아주 오래된 도시 하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하노이에 가면 어떤 전설이 막 흘러내려오는 사원이 있대요. 그 전설은 저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전설 때문에 생긴 그런 퍼즐이죠, 퍼즐. 하노이 탑. 이거 수학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장난감이에요. 이 집중력과 사고력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이 장난감 어떻게 가지고 노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 9개의 원반이 걸려 있잖아요. 이 원반을 다른 막대기로 옮기는 거라. 아무데나 하나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원반이 큰 원반이 작은 원반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작은 놈을 이쪽으로 옮기고 두 번째 걸 이리 옮겨야 돼요.
그리고 작은 놈 옮기면 2개 옮기는데 성공한 거죠. 세 번째 거는 다시 요리 옮기고, 제일 작은 걸 세 번째 위에 올리고, 두 번째 거는 다시 중간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거 9개 다 옮기는데 몇 번 걸린다 하더라? 정확하게 하면? 근데 초등 저학년들이 이걸 한꺼번에 9개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수학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하지만, 그래서 보통 5개 가지고 한다든지, 더 못하면 3개 가지고 연습한다, 이러면 되죠. 이게 인간의 지능개발, 침팬지의 지능개발에 아주 유용한 장난감이죠. 실제로 나사에서는, 나사 알아요? 미국의, 그죠? 우주선 개발하는. 나사에서는 침팬지의 지능개발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요, 훈련에. 그리고, 우주선 쏠 때 뭐 침팬지 인간 대신에 막 태워가 보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영화 혹승탈출 봤는데, 알아요? 혹승탈출. 혹승탈출 보면요, 진짜 나사의 과학자들이 침팬지를 이걸로 훈련시킨다니까. 그 침팬지가 막 이걸 뭐 얼마나 빨리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지능이 너무 개발돼가지고 인간한테 대들면서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 유명한 혹승탈출 시리즈예요. 네. 자, 이건 러시아워. 자, 러시아워가 무슨 말인지 알죠? 교통난 뭐 이런 뜻인데, 내거리 같은 데서. 여기 이제 주차장을 상정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는 데서 내 차를 출구로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빨간 요게 내 차예요. 출구가 여기 있죠.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큰 게 가로막고 있어요. 보여요? 자, 이걸 하려면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이놈이 지금 막고 있으니까 이놈을 이리 빼야 되는데, 이놈을 이리 빼려고 하니까 요놈이 막고 있어. 요놈은 어떻게 돼요? 비킬 데가 별로 없죠? 이리 비켜야 돼요. 그래서 빨간 차를 앞으로 2칸 당기고, 요까지 당기고, 하늘색 차를 위로 옮기고, 분홍색 차를 한 칸 밀고, 요놈을 한 칸 밀고, 이놈을 밑으로 당기고, 빨간 차가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 카드가 40장 있는데, 1번 카드는 차가 몇 대 없어요. 주차된 차가.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40번 가면 빡빡하게 주차되어 있죠. 40번 정도 가면 막 주차장에서 차 빼는데 머리 아파요.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바로 그냥 들고 빼. 운전 안 하고. 그런 꼬마들도 좀 많이 봤어요. 생각하기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워 시리즈, 이게 베이직인데, 러시아워 베이직. 이게 발전해가지고 러시아워 사파리도 있고요. 어드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카드가 많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주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집중력을 키우거나, 그죠? 이 논리적 사고 능력, 이런 걸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난감이에요. 이거 이제 옛날에 세트로 라벤스부르크 시리즈라고 해서 미국인가 어디에서 유명한 지능개발용 장난감 12가지를 묶어가지고 30몇만에 팔고 이랬어요. 그때, 그럼 이거 끼워 팔기 하면 그 중에 몇 개는 좀 별로인 것도 있거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단품으로 나와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로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안드로이드 쓰시면 구글 플레이 가시면 이거 있어요. 데모판으로는 이제 카드 몇 장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제하시면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저거 가면 되고요. 구글 플레이 말고 아이폰은 뭐 하노? 앱 스토어. 그죠? 가시면 이건 어플로도 있어. 또 이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수학 교과서가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이기 때문에 옛날에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바뀔 때 막 난리를 쳤어요.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대비해야 된다 하고. 이게 쫄면 안 돼요.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만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하려고 스토리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면서 뭐 어디 쫓아가고 이럴 일이 아닌 거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오히려 그냥 체읽기를 충분히 하면 돼요. 체읽기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학년이 올라가면 웬만한 기본적인 것 말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문장제 문제죠. 문장이 좀 길어요. 3줄, 4줄 문제가 이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 문제를 잘 못 읽어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5명하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들한테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5명을 제가 직접 수학 공부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2명은 아주 잘하는 애들. 그래서 잘하는 애들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하고요. 여학생 2명은 좀 수학 공부를 못하진 않는데 뭐 그죠? 잘한다고 하긴 어려운 한 80점에서 90점 사이의 애들 2명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이 여학생들은요 문제를 못 읽어.
안 읽는 거죠. 숫자만 보면 막 귀신같이 덤벼서 나누거나 곱하고 막. 숫자만 나타나면 그래요. 일단 먼저 빼고 난 다음에 곱하거나 나눠야 되는데도 그냥 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앞에 보이는 두 숫자를 나눈다니까. 그럼 진짜 속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이 수학 공부에도 큰 도움이 돼요. 말귀를 알아두고, 특히 저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저학년 엄마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자꾸 책 읽으라 한다? 애 보고, 책 주고. 니 이제 읽을 줄 알잖아 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애들이 글을 안다고 책 읽는 건 아니에요. 책 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애들 책 읽으라고 1학년들, 2학년들 줘봐요. 뭐, 띄엄띄엄 막 이렇게 겨우 읽죠. 책 읽기는요,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그림이 가지고 있는 배경,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띄어 읽기,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읽기, 이런 게 다 고려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한글 알아도 그거 잘 못해요. 물론 억지로 하면 띄엄띄엄 하긴 하지만 그러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렇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요, 엄마들이 꾸준히 읽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애들이 엄마 읽어주는 게 답답하다고 뺏어갈 때까지. 목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빠의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글밥 많은 책 읽어주려고 사치하지 말고 좋은 그림책을, 글밥 적은 쉬운 그림책 읽어주면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 그림책들은 요즘 학교 도서관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림책, 좋은 그림책을 제일 많이 내는 출판사 1위 비룡소, 2번 시공주니어, 뭐 3번 길벗 어린이, 이런 식으로 유명한 출판사의 책들이 보통 공공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다 들어있어요. 잘 모르면 그냥 출판사 믿고 그냥 대출해서 읽어주면 돼요. 이 작업을 꾸준히 하시면 뭐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또는 학년에 올라가서 문장제 문제를 대할 때 달라지죠. 또 많은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선행학습이죠. 초딩 때는 연산뿐이라서요, 똑똑한 애들 진도 빼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뺄 수 있어요. 한 3년 정도는 뺄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선행학습 하면요, 애들이 시금방져죠.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요. 수업에 집중 안 하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수학 공부에서 만악의 근원인데,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심지어 공교육에서는 절대 선행학습 못하도록 선행학습 금지법도 제정했어요. 근데 사교육에서는 이게 못 말리거든.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유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다 선행학습을 해서 초등학생도 한 50% 이상이 선행학습을 해요. 괜찮은 학원 갈수록 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진도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선행학습의 반대로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초등학교 때 진도 아무리 빼봐야 얼마 안 돼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수학 교과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한 칸. 고등학교 이과 아이들이 하는 19칸의 수학 교과 과정에 비하면 불과 한 칸이 불과해요. 6년 동안 하는 게. 그러니까 빼도 그 나무의 그 밥인 거죠.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이 사람? 이세돌이 알죠? 이세돌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세돌 집안에 아빠가 저 전라남도 어디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섬에서. 저는 이세돌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바둑광이거든요. 제가 금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바둑 가서 내기 바둑 두고 이러느라고 좋은 데는 못 갔잖아요. 저는 기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이세돌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면 대구에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윤춘우라고. 제가 다니는 기원에서 아주 촉망받는 애예요. 그때 저하고 비슷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때 제가 30대인데 30대인 저하고 바둑이 비슷해서 실력이. 그래서 얘가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나갔는데 이세돌을 만난 거라. 이세돌은요, 지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법, 이길 때까지 둔대. 정말 승부의 독종이고요. 윤춘환 애는 그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프로 입단을 못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지금 프로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벌써 대회 갔다 오더니 제가 다니는 기흥 원장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인솔해서 갔다 오더니 이세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는 대성할 애라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이 집에 애가 다섯인데 제일 큰 형이 프로기사거든요. 이상훈 구단이라고 프로 구단이에요. 근데 이세돌만큼 유명하진 않죠. 그래서 자기 동생 매니저 하고 있어요. 조치훈 알아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제패한 조치훈도 자기 형이 프로기사예요. 매니저 하죠. 이세돌 집안도 그런데 다 바둑시켰을 거 아니에요. 바둑시켰는데 아빠가 둘째 보고는 너는 머리가 나빠서 바둑 못하겠다. 하지 말았겠대. 근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갔다 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둑이 가장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에요. 가장 고도의 논리적 사고력. 한 수를 두는데 내가 여기를 두면 첫 수를 두면 상대방 어떻게 뚫지 이걸 고려하면서 두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둑은 한 4급 이상 되면요 아이들이 판을 엎잖아요. 아빠 바둑 두는데 그래서 다시 뚫을 수 있어요. 판을 수백 개의 돌을 다 섞었어도 다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수 한 수 둘 때 다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른 수학 공부를 하면 실수가 없어져요. 대부분 애들이 실수한다 하죠. 실수를 잡는 방법은요 풀이 과정을 노트에 계속 기록하면서 풀이 과정을 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고학년에 중학생 되면 할 일이지만 이게 뭔가 하면 복기예요. 복기.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다음에 알파고는 인간이 아니니까 복기를 못하죠. 근데 프로기사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의가 뭔가 하면요 바둑 시합을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상대방과 다시 중요 장면을 돌을 뜯어내고 검토해 보는 거죠. 이걸 복기라고 불러요. 정말 큰 데에서 져가지고 속상하면 간혹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그죠? 승복하고 앉아서 서로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또 조언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복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이 중요해요. 수학 공부를 보통 평범하게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 복습이 중요해서 모르고 주로 선행학습에 관심을 가죠.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렇고요. 또 별난 동네 갈수록 그렇고. 그래서 수학 공부 거꾸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도를 빨리 빼야 된다. 언니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동네 언니들이. 나중에 하면 수학 공부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사기예요.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 사기라 하면 좀 그렇고 실례고. 그 엄마들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뭔가 하면요.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올려보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려운 내용을 소화할 수가 없게 돼요. 진도 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진도 빼봐야 뭐 예를 들면 3학년, 6학년과 하는 정도지. 근데 중고등학교 가봐요. 그런 진도가 나가는 거 안 나가거든요. 그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도록 돕는 것,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공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진 않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 대신에 웬만한 사교육에 의존하면 이게 진짜 이렇게 되죠. 구멍난 걸 엄마들 몰라. 사교육에 그냥 맡기고 돈 주고 이칸 애하고. 우리 애가 뭘 어려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요. 웬만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하고 함께 수학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어려운지 애가 뭘 그죠?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교육 가면 그런 엄마 마음으로 하지 않죠. 그냥 진도 나가요. 강의하고 뭐 그 숙제 내주고. 그리고 수학 공부는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많은 엄마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수학 공부는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이 수학 공부의 60%, 30%는 아이들이 그 익힌 개념과 원리를 연습한, 확인하는 거죠. 이게 30%. 나머지 10%는 뭐예요? 기말고사 같은 걸 대비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 10% 이래요. 수학 공부의 비중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개념 공부를 60%, 문제풀이를 30%, 실전 연습을 10%. 근데 초등 저학년 엄마들 보니까 대부분이 뭐해요? 문제풀이 하는 거라. 문제풀이가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개념 학습이 안 돼요. 문제풀이 뭐예요? 개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공부 농티들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은 문제 풀면서 뭐 하나 깨달아. 틀리고 오답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깨닫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문제 풀어서 개념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 주교재를 학습지 아니면 문제집 하고 있어요. 주교재를 바꿔야 돼요. 뭘로? 교과서로. 근데 애들이 3월 하면 교과서 갖다 놓고 처방하고 안 갖고 와. 그래서 엄마들 교과서 구경도 못 하잖아요. 소공을 제대로 시키고 싶으시면요. 반드시 여분의 교과서를 사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2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과 3학년 교과서가 집에 있어야 돼요. 수학은 좀 느린 애들이 있거든요. 인지능력이 발달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1학년 교과서 하면 돼요. 2학년이라도. 학교에서는 일괄적으로 2학년에게는 2학년 교과서는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는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의 스텝에 맞게. 왜냐하면요. 아이들의 성장이 어릴 때는 너무 달라. 나중에 크면요. 70, 90 노인이나 80세 노인이나 그것은 그거죠.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래요. 3월생인지 10월생인지 이게 큰 차이라니까. 우리 아이는요 2월생이에요. 요즘은 1월부터 12월까지 가죠 학교. 우리 아이 때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우리 아이가 그 이듬해 2월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해 일찍 들어간 셈이죠. 가보니까 그 전에 3월생은 누님 형님 같아. 우리는 알라. 키도 제일 작고요. 그래서 맨날 1학년 때 방귀빨 들고 뭐 서있고 뭐. 달리기만 하면 꼴찌하고요. 6년 내에 꼴찌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운동회 때마다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맨날 아빠 달리기, 학부모 달리기 나가가지고 내가 맨날 1등 해가지고 비누 타가지고 줬더니 저는 뭐 제가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늘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아빠들보다 제가 훨씬 빨라요. 지금도 축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제가 1등 했어요. 어떤 아빠들 내 따라 올라가다 막 쓰러지고 있잖아요.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아빠들. 저는 늘 운동하니까 출발부터 빠르잖아요. 다른 아빠들은 마음은 상체는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와가지고 쓰러져가 피나고 막 이랬어요. 진짜 운동했대. 싫어요. 그래서 저 비누 타가지고 애 반에 찾아가고 막 가면 애 반 애들이 막 와 명혁이 아빠다 하고 막 이래가 기 좀 살려주고 그랬어. 근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계주 대표가 됐어. 달리기 맨날 꼴찌하던 놈이 중학교 2학년 가서 계주 대표가 됐다니까요. 안 놀라워요? 전 깜짝 놀래가지고 애한테 물어봤잖아요. 니 우야서 계주 된 녹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나도 몰라. 도둑과 경찰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하더라고. 왜 알죠? 도둑과 경찰놀이. 막 도둑놈 도망가고 경찰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짠 하면 입장이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잘 보니까 도둑과 경찰놀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아이가 발육한 거죠. 사춘기 돼서 보면요. 초등 고학년 때 키가 확 자란 애들이 있고요. 중학교 2, 3학년 때에서 확 자란 애들이 있고 이래요. 남자애들은 특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짱하던 애들이 중학교 때도 지가 제일 센 줄 알고 까불다가 큰 낭패와 역전돼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자, 이건 이제 신체 발달이죠. 신체 발달과 마찬가지로 인지 능력의 발달도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인지 능력이 부쩍 자라있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초등 고학년이 돼서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사춘기 돼야 자라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늦잖아요. 아직 덜 자란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엄마들이 안 기다린다. 왜냐하면 이건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요. 키 크는 걸 억지로 땡겨서 키울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아이들 발달이 세 가지예요. 신체 발달, 행동 발달하고 같은 개념이죠. 신체 발달. 하나는 정서적 발달, 다른 하나는 인지 영역의 발달. 이게 누가 했다 삐아지가 했나 뭐. 아이들이 이제 이 세 영역이 함께 골고루 자라야 되는데 신체적인 발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인지 영역의 발달도 어떤 아이는 고학년에 대해서 키가 비쭉 자라고요. 이게 다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시킬 때도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워요. 근데 2학년 때 좀 어려워한다고 내 어려워라는 법이 없어. 얘가 5학년 때 부쩍 인지 능력이 발달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엄마들 못 참고 못 기다린다니까? 옆집에 폈네 애하고 자꾸 비교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땡겨. 키 안 큰다고 뭐 억지로 뭐 키성장 클리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돈 갖다 바르고 막 너무 그러면 안 되고요. 기다려야 돼요. 아, 우리 아이는 좀 늦대구나.
봄에요. 한날 한시에 씨를 뿌려도 있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같은 날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같은 날 맺혀요? 아니라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맺히는 놈이 있고요. 근데 한 보름쯤 지나면 다 같이 맺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 저학년 때는 다 차이가 나요. 인지능력이 차이 나죠. 나중에 중학생쯤 되면요. 연산 다 할 줄 알아요. 엄마들 보니까 수학 공부 다 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다 카드 계산하고 가계부 쓰고 할 때 더하기 빼기 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느리다면 우리 아이의 페이스에 맞는 적절한 수학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학교에서는 이거 못해요. 학교는 20명, 여기 보니까 20명이다 하나급에. 20명도 채 안 되더라. 1, 2, 3, 5, 6이 세 학급인데 학생 수가 뭐 50몇 명이 가더라.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봤어요. 제가 오는 학교에 대해 좀 알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20명 중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건요,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아주 우수한 애 말고 한 5등에서 10등쯤 하는 애를 겨냥해서 보통 수학 공부를 해요. 수업을 진행하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애들은 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돼요. 엄마가 집에서 교과서를 여분의 교과서 사서 아이와 함께 개념 잡고 학교에서 하던 걸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줘야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쑥 자라는 날이 오죠. 이걸 보고 인터넷 뭐 속으로는 포텐 터진다 하죠. 우리 아이 포텐이 언제 터질지 몰라. 안 터져도 할 수 없지만.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뭐 키가 영 안 자라는 뭐 아이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요 어느 시기가 되면 부쩍 자라요. 우리 아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우리 연구소에 와서 저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제 그림체를 가지고 제가 팀을 짜서 애들하고 이제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엄마들을 제가 붙들어 두기 위해서 애들 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애하고 수업하기 싫은데 엄마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냥 엄마들이 애들하고 수업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 연구소 와야 되죠. 오면 제가 이제 이런 책 읽으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들 변화시키는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팀이 있어요. 지금 2학년이 됐어. 작년 9월 달에 만났는데 4명이 한 팀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1학년 4명, 이 9월 달에 만난 4명 중에 팔공산 밑에 있는 공산 초등학교에서 오는 꼬마가 있는데 얘는 벌써 1학년 9월 달에 이갈이가 다 됐어. 영구치가 다 났어. 근데 반대로 저 만촌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오는 꼬마가 있는데 얘는 그 당시 이가 하나도 안 빠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1학년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차이도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돼봐요. 다 영구치 나 있겠죠.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건 아주 무식한 거예요. 논리학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요. 비교는 어때야 돼요? 차원이 같아야 돼요. 평면은 평면끼리, 입체는 입체끼리 비교하는 거. 이게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옆집 애하고 우리 집 애하고 유전자 같아요? 다르죠. 환경 다르죠. 안 그래요? 엄마 아빠의 성장 환경 다르고요. 문화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걸 그냥 2학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들대놓고 비교하고 있어. 진짜 이거 무식한 거예요. 거칠게 말해서 미안한데.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아이라는 이 항상 고정된 같은 것을 두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항상 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아이 어제 오늘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처음에 어린이집 보낼 때 막 울고불고 엄마 안 떨어지려고 막 하던 그 애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꾸역꾸역 학교 가잖아요. 이 놀라운 변화죠. 물론 좀 넉장부려서 엄마들 속을 태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로 간다는 건 이거 경이로운 일이에요. 옛날 생각하라니까 어린이집 안 가려고 울고불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 씩씩하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죠. 기특하죠. 저는 우리 아이 생각할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애 처음 학교 보낼 때 생각하면 지 등짝보다 더 큰 가방 메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는요 육교가 하나 있어. 큰 대명동에 가면 큰 육교 있는데 육교를 건너는데 제가 볼 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은 제가 같이 손잡고 따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 돼. 애 혼자 등교시켜야 되는데 보름인가 지나니까. 그래서 저는 불안하죠. 애 이제 2월생이 이제 학교 갔으니까 그 애 뒤를 미행했잖아요. 미행. 문방구 앞에 가면요 그 떨어져 있는 땅 콩알 그 총알 하얀 거 다 죽고요. 강아지 있는 집 가면요 강아지 그 개가 짖음 있잖아요. 반대편 벽으로 스파이더맨처럼 붙어가지고 작아 해가지고 막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총알지 지나가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육교 건너가지고 학교 문 앞으로 사라지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렇게 제가 안쓰러워하고 걱정하고 이랬는데 지금 객지에 나가서 혼자 서울 가가지고요. 잘 살고 있고요. 뭐 하여튼 어떻게 밥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기업 취직하겠다고 지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일본어 공부를 막 하더라. 일본어 공부가 지금 아까 말한 전일본 공수에 지금 서류 전형에 합격해 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맞죠?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26 청년인데도 2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 내가 항상 얘가 빤스바람으로 이제 우통 벗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상 내보다 큰 놈을 막 매달리듯이 끌어안고 있잖아요. 장하닥 하면서 막. 카톡으로도 항상 그렇게 해요.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너를 응원할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어제 오늘 비교하면 너무 장하고 자랑스럽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엄마 보니까 자기는 뭐 다 치우고 동서애보다는 잘 시키고 싶대. 시어머니가 동서애만 좋아. 찐꼴로 가보니까 동서애가 공부를 좀 잘하거든.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서애는 좀 뭐 사탕 하나 더 주고 막 이 엄마가 막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하여튼 선생님 동서애보다는 잘하고 싶어요.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옆집 언니 애하고 비교해도 안 되고요. 그 애는 그의 고유의 길을 가고요. 우리 애는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생명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지레하고 뭐 이랬죠. 5살 때 보면 막 아무거나 뽑고 틀고 뭐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그죠? 애를 때 엄마들 보니까 산후조리원부터 요즘 팀을 짜가지고 서로 전화 주고 받더라. 너 왜 뒤집었나 하고 막. 우리는 아직 안 뒤집는다 하고 병원에 가볼까 하고 막 하고 있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항상 이랬던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진짜 장하죠. 오늘 집에 가거든. 정말 아이들 장하다고 꼭 안아주고요. 너는 정말 장하다. 엄마는 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물론 저도 어릴 때는 이거 못했어요. 왜? 공부가 너무 중요한 줄 알고. 너는 100점 맞으면 자랑스럽지만 100점 못 맞으면 니 뒤진다. 내가 늘 어릴 때 이런 태도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저도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실패를 하고 아이와 함께 호흡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소통이 안 될 때는 항상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간다고 하죠. 열매를 보고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익어간다고 해요. 이상하죠. 사람은 늙어간다고 해요. 왜? 어른들이 노인이 되면 변화하지 않거든. 고지타분한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아들, 딸, 며느리한테 대하니까 어른들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그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아이한테 다가가고 이러면요. 우리가 늘 새로워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원래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죠. 이건 원래 내게 아니에요. 마치 비유하자면 밭에 뿌려진 씨 같은 거죠. 밭에는 씨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잡초가 나가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잡초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 공부에 대한 생각들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뿌린 거예요. 동네 언니들이 뿌리기도 하고 매스컴이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수할 필요 없어요. 바꾸면 돼요. 저도 옛날에 수많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아이가 판검사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근데 판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애한테 잔소리하면서 로스쿨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그럼 애는 소통이 안 되니까 말문을 닫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창의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빠가 고리타분하게 권력과 명예만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면 소통이 막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직업은 바뀌고 있고. 그죠? 옛날에는 뭐 판검사 하면 몇 명 안 되니까 굉장히 명예롭고 이랬는데 요즘은 로스쿨 개업 1년에 2,000명이 배출돼요. 그래서 뭐 로스쿨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하고 막 하죠. 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저도 못 살아남는 거라.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알았죠? 수학 공부 좀 못해도 조금 기다리면 돼요. 아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교과서를 구입하되 3학년이라면 2학년과 4학년. 물론 익힘책도 함께 구입해야 되죠.
천재교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팔아요. 원래 교과서는. 교과서를 파는 사이트는 해마다 달라요. 부지런한 분은 뭐 시내 뭐 서점 파는 데 있는가 찾아보고 사면 되지만 영풍문고 팔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확 회수해 가요. 교과서가 바뀌는 시기가 되면 확 회수해 가고 이러니까 미리 사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2학기 예습해야 되죠. 방학 때. 이런 경우는 미리 교과서를 사서 해야 되죠. 시기 어디 갔지? 7시밖에 안 됐네. 37분요. 자,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샘플로. 자, 이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원단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한 단원을 가지고 한 차시씩, 한 단원을 가지고 아니 한 차시에 보통 수학 교과서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2페이지. 이게 한 차시예요. 요 단원에서는 이제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과서죠. 자, 먼저 이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유사한 실제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바람개비 공원을 이렇게 그림으로 집어넣어놨어요. 대관령 삼행목장을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이걸 바람개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떠올리는 거죠. 지금 내가 뭘 배울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활동 1이라고 있어요. 바로 밑에. 활동 1에서는 오늘 그린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 보시오. 이래요. 근데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말해 보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 이 쥐약이다. 그냥 지나가. 근데 숫자가 있으면 계산해가 답 달죠. 채점하기도 좋고.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놈의 말해 보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왜냐하면 말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야 돼요. 그림을 보면서 고민해야 되죠. 이게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작업이죠. 근데 대부분 이거 패스예요. 애들도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연구소 애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를 가지고 몇 쪽을 해오라 하거든요. 2쪽 해오라 하죠. 그럼 이런 거 다 비워놔요. 그리고 숫자 있는 곳은 계산하고 있고.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꾸 경험해보니까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교과서가 불친절하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죠. 반대로 문제집 보면요. 아주 친절해요. 문제집 단원마다 제일 먼저 박스를 딱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걸 딱딱딱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건 우리 애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애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남이 생각한 거예요. 그건 절대 내게 될 수 없죠. 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들으면 머리가 끄덕여지지만 이건 내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쯤 되면 잊어버려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반드시 내 머리를 써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이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시면 최소한 요 3개는 말할 수 있죠. 뺨을 벌려서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요를 돌립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딱딱한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뭐 돌립니다. 그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구체적인 생각나면 더 적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거 말하게 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쓰게 하거든요. 여기다가 교과서에다가. 엄마들 이제 아이들하고 늘 하면 쓰게 하든 말하게 해도 되죠. 근데 애들이 저학년은 좀 쓰기 싫어하니까 한 3학년쯤 되면 써야 돼요. 사실 2학년도 쓸 수 있으면 쓰고요. 1학년들은 한글을 잘 못 쓰니까 그냥 말로 하더라도 이걸 계속 이제 이게 뭐예요? 더디지만 확실하게 수학 공부를 하는 길이에요. 안 쓰고 그냥 넘어가고 말로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그리는 다음 방법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의 공통점을 말해보시었어요. 이건 더 어렵죠. 이 3가지를 잘 관찰하고 생각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네? 아직 중심과 반지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인 지도서 봐도요. 이런 말해보시오, 이야기해보시오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놓고 있죠. 예는 뭐예요? 엄지손가락을 고정시킨 다음에 뭐 검지손가락으로 돌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하여금 자꾸 말하게 해야 돼요. 말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교과서가 좋다는 거다. 그런데 문제집은 참고서는요. 남이 다 생각해서 정리해놨어요. 우리 아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문제집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박스를 안 보고요. 문제를 봐요. 그래서 바로 문제 풀기를 시작하죠.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도 그 친절하게 문제집이 친절한데도 불구하고 문제집에 남의 생각을 정리하는 걸 아무도 안 보고 대부분 그냥 문제 바로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재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학년 같으면 하루에 10분, 20분만 하면 돼요. 매일 수학 수업이 있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 그죠? 한 서너 번 있나? 3번쯤 있나? 그러면요, 우리가 하루에 10분씩만 매일 해도요, 습관 잡아서. 그러면 수학 공부가 점점 재밌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장난 가지고 노는 거 하죠?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잡는 걸 하죠. 이렇게 하면 수학 공부 재밌어진다니까? 근데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걸 하고 있어요.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이 재미없다니까. 엄마들이 회사 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똑같은 짓을 단순 노동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지겹겠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4년제 대학 나왔나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창의적인 일을 시켜봐요. 재밌고 신나죠. 그 다음에 딱 보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딱 있어요. 이 개념 박스죠. 수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노란 바탕에 중요한 개념이 빨간 거 붙여놨어요. 자, 이건 반드시 아이로 하여금 자기 말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아까 건 틀려도 돼요. 어떻게, 원을 어떻게 그린 방법을 말해보시오. 이런 건 다양하고 정답이 없어요. 근데 박스철에서 개념화 시킨 딱 이건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원의 중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뭐죠?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문제로 내면요, 애들이 웬만큼 바보 아닌다며, 원의 중심에다 네모 딱 해놓고 쓰라 하면 중심이라고 써요. 반지름에다 네모 해놓으면 반지름이라고 써요. 근데 이것만으로 개념이 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기 말로 책을 덮어놓고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의 중심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엄마한테 대답하는 거죠.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참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보기 전에는 이 원의 중심이 뭐야 할 때 참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애매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맞잖아요. 가장 안쪽에 있어요. 조금만 밖에 나가도 어느 쪽에서 보면 안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어느 쪽에서 봐도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걸 중심이라고 부르고. 반지름은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위에 있는 한 점을 잇는 선분, 이러죠. 선분이라는 말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전에 배우겠죠, 벌써. 선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언제 배워요? 3학년 1학기인가 2학년 2학기인가 배워요. 선분.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등선. 이렇게 배워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죠. 예?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애들 선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해요. 고학년들도. 대충 하고 오거든요. 이 작업을 안 하고 공부방 다니거나 학원 다니다 오니까. 근데 선분이 뭐고 물으면 몰라. 사다리꼴이 뭔가 이거 물으면 잘 몰라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삼각형은 뭐예요? 잘 모르죠? 삼각형이 뭐야? 엄마들 대부분 각이 3개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각이 3개고 변이 3개인 도형 피사콘. 삼각형의 정의 보면요. 4학년에 나오나?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선분이라는 개념이 먼저 딱 고등선이잖아요. 고등선 3개로 둘러싸여있어. 그럼 각은 저절로 3개예요. 변도 저절로 3개예요. 이렇게 개념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건 언제 할 수 있어요? 교과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아이하고 하는 진정한 수학 공부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보고 화내지 말고 중심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야야 중심이 뭐지?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게 하고 또 대답 못하면 다시 한번 보자 하고 교과서를 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활동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이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보는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무리라고 해서 문제 하나가 딱 있어요. 이걸 보고 그대로 흉내 내면 되죠. 이건 이 단어는 보니까 그죠? 고정된 엄지손가락이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그대로 이건 패러디 하면 되죠. 고정된 막대기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한 차시가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걸 한 수업 시간에 한다니까. 우리가 엄마하고 하면요, 다른 애들 떠들고 이런 애들 없으니까 엄마하고 애하고 하면 이거 한 5분 10분 하면 하죠.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말로도 계속 주고받았지만 반드시 원단원 전체 끝나면 개념 2개 배워요. 아까 요 차시 앞에 원의 지름이라는 차시가 있어요. 원의 지름, 그 다음 두 번째 차시에는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주요 개념들이 교과서와 익힘책의 박스로 처리되어 있지만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로 하여금 정리하게 해야 돼요. 이걸 한 학기 동안 하면 6단원이 정리되죠. 1년을 하면 12단원이 정리돼요. 그럼 뭐 나만의 개념 노트가 생기는 거죠.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념이라고 했어요. 60% 시간을 개념 공부에 할애해야 돼요. 이 개념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필요한 노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 노트. 고학년쯤 되면 오답 노트 해도 돼요. 중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죠?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기말고사 치기 일주일 전에 오답 노트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연구소 6학년 아이들한테 문제집을 하나 보조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문제를 풀린 다음에 틀리잖아요. 틀린 거 있잖아요. 틀린 걸 문제를 그대로 뺏겨 쓰게 해요. 오답 노트를 하나 주고 스프링 노트, 이 수학 전문 노트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팔아요. 반반 노트라고 해서 한 면을 반으로 짜갠 노트도 있고 또 풀이 노트는 한 면을 4등분한 노트도 있어요. 이런 수학 노트를 가지고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이런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대부분요 문제를 잘 못 읽어요. 물론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잘 읽으니까 잘 이해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거고요. 수학 공부 어려워하는 애들은 대부분 문제 읽기서부터 많은 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으면 이제 틀린 문제를 복사해서 노트에 붙이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초등은 지금 연습하는 시기니까 복사해서 붙이지 않고 저는 일부러 문제를 고학년들은 뺏겨 쓰게 해요. 뺏겨 쓰는 과정에서 문제를 진지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뺏겨 쓰는데도 못한다. 1과 14분의 1이라고 뺏겨야 되는데 1과 4분의 1이라고 뺏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점해도 계속 오답인 거라 알고 보니까 잘못 뺏겼어가지고 답지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 참 펄짝 뛰죠. 그러니까 이게 뺏겨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중하고 정성을 들여서 다 뺏겨 쓰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풀게 하죠. 이게 오답 노트예요. 그리고 고학년쯤 되면 이제 복잡한 계산 같은 게 있으니까 뭐 나눗셈, 곱셈 이런 거 할 때는 세로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풀이 노트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냥 시험지 구석구석에 푸는 게 아니라 풀이 노트에 그죠?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풀어야 돕는 사람이 얘가 뭐 생각을 어디를 잘못해서 틀린지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 호작질 해놓고 있으면 지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고 복잡한 나눗셈, 곱셈 계산이 나오는 한 3, 4학년부터는 풀이 노트가 있는 거죠. 풀이 노트는요, 시중에 가면 갱지로 돼가지고 이렇게 4등분 돼 있어요. 면이. 줄도 안 쳐져 있고 4등분. 거기다 한 등분에 한 문제씩, 그죠? 풀이 과정을 이렇게 계산 과정 쓰게 하는 거죠. 이게 풀이 노트예요. 풀이 노트는 좀 가볍고 쉽게 생각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저학년 때는 개념 노트. 고학년이 되면 오답 노트와 풀이 노트가 있으면 좋죠. 자, 이 작업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면요, 수학을 다 좋아하게 돼요. 저는 우리 연구소였는데 희한한 게, 제가 볼 때는 서글퍼 죽겠는데, 저하고 한 1년 해보더니 지대로는 다 수학에 자신감이 붙은 거라. 희한하죠?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데, 지대로는 수학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자, 이건 수학 공부를 잘하면 이 원단은 뒤에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이건, 나중에 아이들이 좀 크고 고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문제집은 뭐라고요? 보조수단이라고. 근데 문제집을 이제, 왜냐하면 수학책과 익힘책으로는 문제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익힌 개념을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이 보조적으로 하나 필요한데, 문제집을 고를 때 아무렇게나 고르면 안 되고요.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들은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학 성취 정도를 먼저 생각하고,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는 잠수내서 심화 플러스 과정이라고 해서 보통 수학 영재나 기말고사 치는데 거의 100점 맞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제일 잘하는 애들을 보고
그 다음에 보통 단원 평가를 했는데 80점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있죠. 아직 인지 능력이 좀 덜 발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기본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아이들 성취 정도를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이 성취 정도에 맞게 이제 시중에 뭐 출판사들이 많지만 저 메이저 출판사들 책들이 수학 문제집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난이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80점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라면 뭐 해야 돼요? 1단계 문제집을 찾아야 돼요. 어떤 출판사가 하든지는 뭐 엄마의 취향이지만 난이도는 1단계를 해야 되죠. 왜냐면 수학 공부 어려워하는데 문제집을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걸로 하면 안 되죠.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은요, 항상 그 문제집을 우리 아이가 한번 다 풀어봤을 때, 그죠? 단원 평가 이런 걸 쭉 풀었잖아요. 푼 문제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맞춤 문제의 수를 세는 거죠. 그럼 맞춤 문제의 수 나누기 문제의 수 하면 정답률이 나오잖아요. 정답률이 70%는 최소한 넘어야 돼요. 그리고 80% 정도까지. 그냥 70에서 80% 정도까지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집이 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문제집이에요. 처음 했을 때 오답 처리 안 하고 처음 했을 때. 왜냐하면 정답률이 90%가 넘으면 그 문제집을 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아이가 다 하는 거니까. 자, 반대로 정답률이 뭐 60% 이쪽 나오면 애들이 자신감을 잃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70에서 80%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거죠. 그게 아까 아이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문제집을 고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 다르니까 이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난이도를,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고 수학 공부 잘한다 이런 애들은, 여기 있는 분들 뭐 엄마들이 학부모 연수 오시는 분들은 보통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애들 대부분 잘하죠. 잘하면 어떻게 해요? 3단계나 4단계 문제집. 보통 3단계 정도, 웬만하면 3단계 정도, 수학을 아주 잘한다면 3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짜는가 하면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자, 싱어플러스 아이들 빨간색, 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의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다 치우고 뭐해요? 3단계나 4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하루에 몇 문제씩 꾸준히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풀이 노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화 플러스 과정. 심화 플러스 과정은 그러니까 연산 생략, 그리고 1단계, 2단계 생략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다 이러면 학기 중에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여분의 교과서를 가지고. 그리고 연산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루에 10문제 정도를 매일 꾸준히 시켜요.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연산은 10문제만 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면 두 자릿수 바닥 올림 있는 덧셈,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인가요? 하여튼 어디 나오죠. 자, 두 자릿수 바닥 올림 있는 덧셈을 10문제를 한다고 쳐봐요. 38 더하기 27 이렇게 해요. 그럼 8 더하기 7을 해야 되죠. 그럼 1의 자리 5가 되고 10은 올라가야 돼요. 이 작업은 절대로 찍어서 맞출 수 없어요. 왜? 생각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10문제 해가지고 7문제 맞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애가 두 자릿수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을 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건 100점 아니고 7문제밖에 못 맞아요? 그건 집이라는 환경, 엄마 있고 뭐 애 동생 돌아다니고 뭐 이런 환경,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한 7문제 정도 맞고 나머지 3개는 틀리는 거라. 그러니까 10문제를 해서 7문제 정도 맞으면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또 10문제 반복하면 돼. 물론 틀린 건 다음날 다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 어려워하는 애들 연산 한 10문제 정도만. 근데 엄마들은 막 4페이지씩 3페이지씩 막 한 바닥에 20문제씩 있는 거, 이거 아까 봤죠? 막 짜증나가 낙서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조금씩. 애들 왜 대부분이요, 자기가 할 일을 질질질 끄는 줄 알아요? 엄두가 안 나거든.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나가서 노는 싶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 끌고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하루 지내면서 잘 때쯤 되면 엄마도 우라통 치민다 하더라고. 열심히 고함 질렀는데 뭐 한 게 없어. 진도가 나은 게 없어. 그러니까 속상해가 막 우라통 터진대. 그러니까 양을 확 줄여야 돼요. 연산의 양을 확 줄이고 그 시간에 아까 말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작업, 또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잡는 작업, 요걸 이제 격일로 하든지, 매일 하더라도 조금씩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수학을 재밌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는 이거 몇 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수학 공부 습관이 잡히면 중고등학교 가면요, 목표가 생기고 이러면 지가 스스로 사교육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고학년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엄마표 영어, 잠수는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수학 공부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혹시 엄마표 영어가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제가 한 다른 학교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연구소 오시면요, 한 수백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학교나 생협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한 강의들이 수백 개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들으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도 수학 잘하는 애들은 제가 생략했죠. 다른 강의를 들어보시면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나 고학년들을 생각해서 한 강의들도 또 올라와 있어요. mp3도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대로는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이 남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엄마하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생쯤 되면요, 이 공부의 맛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해보니까 어디 못 맡기겠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 일단. 전부 상업적으로 흐르고, 막 엄마들도 잘 몰라서 학원에 요구하잖아요. 선행학습 해달라고 요구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 믿고 맡길만 한 데가 없어요. 아마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 키우는 것도 재밌어지고요, 사실. 아이도 엄마하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걸 즐거워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지만 점점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우리 연구소 궁금하시면 명함 필요하신 분 있으면 명함 달라고 하면 제가 몇 장 있으니까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 이제 영어 공부법 이야기,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책 읽게 돼서, 성질 급하신 분들은 카페 들어서 동영상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서 제 잠수의 대한민국 그리운 것이에요. 잠수의 대한민국을 검색하시면 동영상 수백 개 올라가 있어요. 아무도 잠수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잠수의 운영자 잠수님 하는데, 이분은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들 모집해서 하는 기업이죠, 기업.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지 못해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없으니까, 제가 한 어린이 서점이나 우리 연구소에 하는 모든 강의는 다 동영상을 공개해요. 물론 와서 현장에서 들으셔도 그냥 와서 들을 수 있고요. 이번 학기는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아이들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제가 엄마들하고 이렇게 제가 읽어줘요, 엄마들한테. 웃기죠? 근데 엄마들 너무 좋아해요. 손수건 없으면 안 되는 강의죠. 저하고 같이 울고 맨날. 어제도 제가 한샘초등학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기는 내가 처음 오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최대한 강의를 했어요. 세상에 막 강산이 와가 막 아빠가 막 울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당황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막 이러더라. 금요일 강의에 오시면 마스카라 다 지워지고 각오하고 오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이 모성의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는 정말 깊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이 우리 깊은 곳이 있는데, 이 깊은 마음을 뭔가 다른 것이 덮고 있어요. 불안감. 마치 땅 위에 그죠? 다목적 댐을 건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원래 농사짓던 땅인데 막아서 물을 가두죠. 그럼 농사짓던 땅이 어떻게 돼요? 물로 덮여버려요. 그러면 거기다 씨를 뿌릴 수 없게 되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원래는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었는데 불안감이라는 물이 우리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져도 어떻게 둥둥 떠내려가. 제가 강의를 해보면 엄마들이 그래도 그렇지 익혀서 한다니까. 화장실 가서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거 보면 저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개사쿠노 있잖아. 이거 씨가 뿌려졌는데 둥둥 떠내려간다는 뜻이. 안타까운 얘기죠. 혹시 이 중에서도 저하고 이제 귀한 인연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학교 같은 데 갔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나중에 연구소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 카페 들어와서 이렇게 오기도 몇 년씩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강의도 듣고 매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엄마들이 우리 연구소에 늘 오시죠. 혹시 이 중에도 이웃이 될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저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